세자를 잡아라! 놓치지 마라! 밤중에 행궁을 습격한 자객들에게 쫓기던 세자가 결국 강가로 몰렸습니다. 앞은 강이었고 뒤에서는 칼을 든 사내들이 좁혀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너는 누구냐? 소년은 세자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지요. 살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세자를 강물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소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채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초여름 남쪽 고을 하나가 세자 이준의 능행 행차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고을 한가운데로 강이 흘렀어요.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빠른 강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라 물빛이 짙고 탁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강을 기대어 살았어요. 빨래를 하고 물고기를 잡고 아이들이 발을 담그며 자랐습니다. 다리 하나가 강을 가로질렀는데 오래된 나무다리였지요. 비가 오면 삐걱거렸지만 수십 년을 버텨온 다리였어요. 강가 뒷산 어귀에 약초꾼 할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강희가 살고 있었지요. 11살이었어요.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손등에는 약초즙이 든 자국이 검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미 아비는 기억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뒤로 할미만이 강희의 전부였어요. 할미는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고 강희는 언제나 그 뒤를 따르며 자랐습니다. 강희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요. 늘 조용히 강가를 누볐어요.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을 잘 알게 되었지요. 어른들도 모르는 강의 속사정을 강희는 알고 있었어요. 낮에는 할미를 따라 산에 올랐고 밤에는 강가에 앉아 낚시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허나 강희는 그것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강이 있었으니까요. 강희에게는 남다른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할미는 그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강희는 알지 못했지요. 허나 그 두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코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냄새를 강희는 잡아냈지요. 어떤 약초가 어느 산비탈에서 자라는지,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만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대강 짐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할미는 말했지요. 내 코는 하늘이 준 것이다. 함부로 쓰지 마라. 다른 하나는 강이었습니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물살이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 강 아래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모래톱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강이만 아는 곳이 하나 있었지요. 강 중간쯤 큰 바위가 물살을 가르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물이 꺾이며 돌아나가는 안쪽, 바위 아래에 작은 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요. 굴 안은 물이 얕고 바닥이 모래였어요.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강희가 어릴 때 헤엄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할미에게도 말하지 않은 곳이었지요. 오직 강희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자 행렬이 고을 안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갑옷이 햇살에 번쩍였고 수행내관들의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고을 백성들이 길 양쪽에 엎드렸지요. 강희는 강가에 쪼그려 앉은 채 먼발치서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라는 것은 알았어요. 고을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수군거렸으니까요. 가마 안에 앉은 세자의 얼굴이 잠깐 보였어요. 젊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지요. 강희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낚싯줄을 강물에 들이웠습니다. 행렬이 지나갔어요. 고을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백성들이 하나둘 일어나 흩어졌습니다. 강희도 다시 낚싯대를 들고 강가로 돌아갔어요.
수면 위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 사라졌지요. 밤이 됐습니다. 강희는 낚싯줄을 강물에 들이운 채 눈을 감았어요. 강 소리가 들렸지요. 물살이 바위를 치는 소리,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 강희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귀에 담았어요. 할미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잘 들으면 주변이 보인다. 눈보다 귀가 먼저 안다. 너무 조용했지요. 강희는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행궁 쪽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지요. 바람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개구리가 울음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강희는 낚싯대를 강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행궁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궁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았지요. 허나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비명이 섞였지요. 그리고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습니다. 세자를 잡아라. 놓치지 마라. 강희는 바위 위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행궁 쪽에서 횃불 여러 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함과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어요. 그러다 소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강가 쪽으로였지요. 강희는 재빠르게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숨을 참으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뛰고 있었지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관복 자락이 찢겨 있었고 머리에 관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발소리가 모래를 차며 강가로 가까워졌지요. 강희는 바위 틈으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낮에 가마 안에서 잠깐 보았던 그 얼굴이었어요. 지쳐 보이던 그 얼굴.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강가로 달려오다 발이 걸렸어요. 모래 위에 털썩 쓰러졌지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이 모래를 짚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가쁜 숨소리가 강가에 낮게 깔렸지요. 강희는 바위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오래 달린 것 치고는 무릎이 너무 심하게 떨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었어요. 횃불을 든 사내들이 강가로 몰려오고 있었지요. 검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저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지요. 횃불 빛이 강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모래를 밟으며 멈췄어요. 하나, 둘, 강희는 세었지요. 여섯이었습니다. 강이다. 더는 못 간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세자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어요. 강이었지요. 물살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일렁였어요.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빠른 강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다가는 떠내려가기 십상이었지요.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강가에 섰지요. 물이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세자는 이를 악물었지요. 얌전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으실 것이요. 우두머리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희가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내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요. 고작 11살짜리였으니까요. 강희는 그 틈에 세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희는 달리면서 짧게 속삭였어요. 살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세자가 눈을 크게 뜨는 순간 강희는 세자의 등을 두 손으로 힘껏 밀었지요. 깍! 세자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 튀기는 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자객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횃불이 강물 위를 비췄습니다. 수면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물이 세자를 금방 데려가 버렸지요. 어둠 속이라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천천히 강가로 다가왔어요. 강물을 내려다보았지요. 물살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일렁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높이라면 살아남기 어렵겠구먼.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소. 이 어둠의 물살이 이리 빠른데 어찌 들어간단 말이오. 우두머리가 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지요. 이놈은 뭐냐? 사내 하나가 강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세자를 왜 밀었느냐? 어서 대답하라. 강희는 겁먹은 듯 몸을 와들와들 떨었어요. 저는요. 저분이 저한테 갑자기 달려드셔서 무서워서요. 자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두머리가 강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강물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물살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지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둘씩 갈라져 아래로 내려간다. 흔적 하나라도 찾는 자는 곧장 전하라. 자객들이 흩어졌어요. 강가에는 다시 강물 소리만 남았지요. 강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 강물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저하, 무사하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강 아래 어딘가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나는 무사하다. 강희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강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차가웠지요. 초여름 밤 강물이었습니다. 물살이 강희의 몸을 옆으로 당겼어요. 강희는 그 물살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몸을 눕히고 물살을 타며 강 중간 쪽으로 헤엄쳤지요. 이 강에서 수백 번은 헤엄쳐온 몸이었어요. 눈을 감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강희는 바위를 돌아 물이 꺾이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였지요. 물살이 잦아드는 자리에 세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굴입구였습니다. 세자는 바위를 붙잡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쪽이에요. 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강희가 내미는 손을 붙잡았어요. 굴 안은 어두웠지요. 허나 물이 얕았습니다. 발이 닿았어요. 바닥이 모래였지요. 두 사람은 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지요. 숨이 가팠어요. 강희는 굴 입구 쪽을 살피며 귀를 기울였지요. 자객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강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밖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굴 구석을 더듬어 돌틈에 숨겨둔 작은 항아리를 꺼냈어요. 비상용으로 넣어둔 마른 약초 몇 가지와 작은 부싯돌이 들어있었지요. 차가우시면 이거라도. 강희는 마른 약초를 뭉쳐 세자에게 건넸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덮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세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강희를 바라보았어요. 11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맨발의 흙투성이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큼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희라 하옵니다. 강희. 세자가 낮게 되풀이했지요. 그러고는 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는 돌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안온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굴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세자는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지요.
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희는 손을 들어 세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이쪽에는 흔적이 없소. 물에 빠진 게 맞는다면 시신이라도 떠올라야 하는데 물살이 빠르니 멀리 흘러갔을 것이요. 그래도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참 박물을 살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험하다. 흔적을 만들어야 해요. 저쪽으로 도망간 것처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세자는 잠시 강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강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입구가 다시 어둠으로 채워졌어요. 세자는 홀로 굴 안에 남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멀리 자객들의 발소리가. 강희는 강변을 따라 움직였어요. 자객들이 없는 쪽이었지요. 일부러 모래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사람처럼, 힘없이 끌리는 사람처럼. 발자국 깊이도 일부러 달리했지요. 한 발은 깊게, 한 발은 얕게. 쓰러질 듯 걷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강변 풀숲을 헤치며 지나갔어요. 풀이 눌린 자국이 남았지요. 마치 강에서 기어나와 쓰러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다, 발자국이 있다. 자객들이 그 방향으로 몰려갔습니다. 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조용히 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자가 강희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강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달빛이 굴 입구 물 위에 가늘게 일렁였지요. 세자는 젖은 옷을 가다듬으며 무릎을 세웠습니다. 강희는 굴 입구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귀를 기울였지요.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자객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굴 안은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달빛이 굴 입구 물 위에 가늘게 일렁였어요. 강희는 입구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귀를 기울였지요. 세자는 굴 안쪽에 무릎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젖은 관복이 모래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세자였어요. 오늘 밤 일을 어찌 알고 있었느냐? 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강에 있다가 봤어요.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냐? 강 아래 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강에 빠지면 살 수 있다는 것도요. 세자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굴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을 것이다. 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입을 이었어요. 저 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궁에서 왔다. 강희는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달빛이 굴 입구에서 가늘게 들어왔지요. 세자의 얼굴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어요. 허나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짙었지요. 분노와 비슷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궁 안에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어. 오늘이 처음이 아니야. 석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때마다 겨우 피했어. 세자는 낮게 말을 이었어요. 나만이 아니다. 강희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요즘 심상치 않으시다. 석 달 전부터야. 손이 떨리시고 숨이 자주 막히신다. 식사도 줄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 들었어.
의원들은 정사로 인한 피로라 하지. 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자는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탕약이 문제인 것 같다. 아니면 탕약을 올리는 자가. 강희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자가 계속 말했어요. 궁으로 돌아가면 확인하고 싶었다. 아바마마께 올라가는 탕약, 그것을 올리는 내관, 약재를 관리하는 의원들. 하나씩 들여다보고 싶었어. 허나 내 주변 사람 중에 누가 믿을 수 있는 자인지조차 알 수 없어. 수행무관 박태수 하나만 믿을 수 있는데 그 친구도 오늘 밤 습격에 어찌 됐는지 모른다. 세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지요. 강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할미가 말했지요. 냄새를 따라가면 출처가 나온다. 약재도 독도 결국 뿌리가 있는 법이다. 강희는 저도 모르게 코를 살짝 움직였어요. 세자 몸에서 뭔가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옷 냄새와 강물 냄새 뒤로 아주 옅게 섞여 있는 것이었지요. 달착지근하고 아린 냄새였어요. 강희는 그것을 짚어두었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자가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냄새요. 저는 탕약 냄새만으로도 뭐가 섞였는지 알 수 있어요. 할미한테 배웠어요. 세자는 잠시 강희를 바라보았지요. 11살짜리 강가 아이였습니다. 맨발에 흙투성이었어요. 허나 그 눈빛 안에는 어른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지요. 믿어도 되겠느냐?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는 한참 굴 입구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날이 밝으면 움직여야 한다. 박태수를 찾아야 해. 강희도 굴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조금 옅어지고 있었어요. 강희는 입구 쪽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저는 이 강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날이 밝으면 안전한 길로 안내할게요. 세자가 강희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굴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물 소리만 흘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자는 눈을 감았어요. 강희는 굴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둠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굴 입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강희가 먼저 일어섰지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변은 조용했어요. 새 우는 소리만 들렸지요. 강희는 세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른 아침 강물이 차가웠지요. 강희는 물살을 타고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세자도 뒤따랐어요. 강가 모래 위에 올라서자 강희는 바로 바닥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지요. 어젯밤 자객들의 것이었어요. 강희는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으며 발자국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이쪽이에요. 강희가 낮게 말했지요. 뭘 보느냐? 발자국이 달라요. 저쪽 것들은 밤새 이리저리 뛰어다닌 거고요. 이건 달아난 사람 발자국이에요. 발 뒤꿈치가 깊게 찍혀 있어요. 뛰면서 무언가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강희는 그 발자국을 따라 강변 아래쪽으로 걸었습니다. 세자가 뒤를 따랐어요. 발자국은 강변을 벗어나 갈대밭 안으로 이어졌지요. 강희는 갈대를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대밭 안쪽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젊은 무관이었습니다.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요. 강희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강희 뒤에서 세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저하. 무관이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강희가 얼른 팔을 내밀었지요. 저하, 살아계셨사옵니다. 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박태수, 많이 다쳤느냐? 팔을 베었사옵니다. 허나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사옵니다. 박태수라 하였지요. 세자가 강희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 박태수가 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 낮게 말했어요. 고맙다. 셋은 갈대밭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어젯밤 상황을 보고했어요. 습격은 자객 12명이었습니다. 행궁 군사 대부분이 제압당했지요. 지금쯤 행궁은 자객들이 장악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말이냐? 큰 길은 모두 막혔을 것이옵니다. 놈들이 세자 저하가 강에 빠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세자가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야, 이 고을에서 궁으로 가는 새길을 아느냐? 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미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길들이 머릿속에 펼쳐졌지요. 알아요. 강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나루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건너면 큰 길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길을 그려보는 것 같았어요. 세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갈대밭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이쪽에도 없소. 갈대밭은 확인했소. 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태수가 칼자루를 잡았지요. 강희는 손을 들어 둘을 멈췄어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강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박태수가 팔을 잡으려 했지요. 강희는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조용히 갈대를 헤치며 밖으로 나갔어요. 낚싯대를 들고 있었지요. 언제 챙겼는지 굴입구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였어요.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지요. 거기 아이, 이쪽 갈대밭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사내가 강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저 혼자 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강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사내들이 잠시 강희를 살피다가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강희는 갈대밭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세자와 박태수가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 사람들 곧 돌아올 거예요. 세자와 박태수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셋은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변 상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희가 앞장섰어요. 큰 길을 피하고 강변 아래 좁은 길을 택했지요. 풀이 무릎까지 자란 길이었습니다. 박태수가 뒤를 살피며 따라왔어요. 세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걸었지요. 이동하는 동안 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곳을 골라 걸었어요. 돌 위를 딛고 풀이 빽빽한 곳은 옆으로 돌아갔지요. 가끔 멈춰서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발소리인지 짐승의 발소리인지를 가려냈지요. 한 번은 숲을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가 손을 들었어요. 셋이 동시에 멈췄지요. 잠시 뒤 노루 한 마리가 수풀을 헤치고 나타났어요. 박태수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나루터가 보였습니다. 작은 나루터였어요.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지요. 뱃사공 노인이 강변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물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강희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건너편까지 부탁해요. 노인이 눈을 비볐지요. 별말 없이 배를 내줬어요. 박태수가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이 차분했지요. 강을 건너자 강희는 곧장 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낮은 산허리를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할미와 함께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지요. 나무꾼들만 아는 길이었습니다. 좁고 가팔랐지만 큰 길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박태수가 팔을 다쳤지만 묵묵히 따라왔지요. 세자도 말없이 걸었습니다. 셋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산길을 올랐어요. 산을 넘자 고을이 달라졌습니다. 큰 기와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성벽이 보였지요. 강희는 그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담장은 처음이었어요. 동쪽 문 앞에는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를 보는 순간 군사들이 술렁였어요. 박무관, 저하께서 살아 돌아오셨다.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내관들이 달려왔어요. 의원들이 따라왔지요. 사람들이 세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희는 그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두가 세자를 향해 몰려들었고 세자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지요. 어젯밤 굴 안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강물 소리를 들었던 것과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세자구나 하고 강희는 새삼 느꼈지요. 세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야, 이 아이가 나를 구했다. 함께 들어간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강희는 세자를 따라 문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처음 딛는 궁 안 돌바닥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강희는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았지요. 흙투성이 맨발이었습니다. 이 발로 궁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강희는 코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궁 안 여러 냄새가 밀려왔어요. 꽃냄새, 음식 냄새, 향 냄새, 그리고 탕향 냄새도 났지요. 강희는 그 탕향 냄새에 코를 집중했습니다. 멀리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직 무엇이 섞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냄새의 방향만큼은 잡혔습니다. 저쪽이었어요. 큰 건물이 있는 쪽이었지요. 왕의 처소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강희는 세자를 따라 회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자는 먼저 대신들과 의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보고해야 했고 행궁에서 잡혀있는 군사들을 구해야 했지요. 박태수가 세자 곁에 붙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궁 안은 넓었어요. 회랑이 사방으로 이어졌지요. 내관들이 소반을 들고 오가고 있었고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희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어요. 몸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요. 허나 강희의 코는 쉬지 않았습니다. 강변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를 냄새로 구별하듯 궁 안 냄새들을 하나씩 분류했어요. 밤 냄새, 꽃 냄새, 향 냄새, 그리고 탕향 냄새. 냄새가 이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코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요. 탕향 냄새였어요. 허나 그냥 탕약이 아니었습니다. 달착지근하면서도 아린 뭔가 더 섞여 있는 냄새였지요. 강변굴 안에서 세자 몸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더 짙었어요. 회랑 끝에서 강희는 멈췄습니다. 큰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앞에 군사들이 서 있었지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조용했어요. 허나 그 안에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달착지근하고 아린 냄새였어요. 강희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더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옆 복도에서 내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내관이었어요. 회색 관복에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걷는 걸음이 오래궁에서 몸에 밴 사람의 것이었지요. 손에는 약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관은 군사들이 지키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군사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요.
얼마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내관이 나왔어요. 손에 약재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아까 들고 들어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상자 뚜껑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안을 뒤진 흔적이었지요. 강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관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강희는 그 뒤를 멀찍이서 따랐어요. 내관은 한쪽 복도 끝 창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강희는 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코를 가져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달착지근하고 아린 냄새였지요. 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냄새였지요. 할미가 보여준 그 풀, 오래 쌓이면 피를 마르게 하는 그것이었어요. 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강희는 복도를 빠르게 되짚어 나왔어요. 세자가 있는 쪽으로 향했지요. 강희가 다가가자 박태수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강희는 회랑 기둥 옆에 서서 기다렸지요. 대신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세자가 대신들을 물리쳤어요. 무엇을 찾았느냐? 탕약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어요. 아바마마 처소에서요. 근데 탕약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방금 내관 하나가 약재 상자를 들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상자 뚜껑이 바뀌어 있었어요. 세자가 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내관이 어떻게 생겼느냐? 강희는 설명했지요. 나이, 걸음걸이, 회색 관복, 반듯한 허리. 조덕배라는 자요. 20년 넘게 내의원에서 일한 내관이옵니다. 함부로 의심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세자가 낮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재 상자에 있을 거예요. 저 안에 독이 든 약재가 따로 보관돼 있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와 박태수가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허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탕약이 올라가기 전에 움직여야 했지요. 박태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덕배를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했지요. 의원 하나를 통해 동쪽 약방에 긴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넣었어요. 시간은 짧았습니다. 조덕배가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해야 했지요. 세자는 강희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무사히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사이 강희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강희는 창고 방 앞에 섰어요. 복도를 살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밀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지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등 뒤로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약재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냄새가 짙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강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냄새들을 하나씩 걸러냈습니다. 인삼 냄새, 당귀 냄새, 황기 냄새, 감초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린 냄새가 잡혔어요. 다른 약재 냄새 뒤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섞여 있었지요. 저쪽이었습니다. 강희는 구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작은 항아리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지요.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강희는 천을 걷어냈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항아리 안에는 검은 빛이 도는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할미가 보여준 그 풀을 갈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냄새가 조금 달랐어요. 가루로 만들면 냄새가 옅어지지요. 탕약에 섞으면 더욱 알아채기 어려워집니다. 강희는 항아리 옆을 더 살폈습니다. 항아리 뒤편 벽과 바닥 사이에 좁은 틈이 있었어요. 강희는 손을 넣었지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더 깊이 손을 밀어 넣었어요.
접힌 종이가 손끝에 잡혔지요. 서찰이었습니다. 강희는 종이를 펼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표식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꽃이 피 내신 꽃이었어요. 강희는 그 표식을 눈에 새겼습니다. 꽃이 네 자리 표식이었어요. 할미가 사엽초라 불렀던 것이었지요. 평범한 사람이 낙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한 집안에서만 쓰는 표식이라고 했어요. 강희는 서찰을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두었어요. 천으로 다시 덮었지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강희는 몸을 낮춰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덕배였지요.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훑어보았어요. 상자들을 하나씩 살폈지요. 구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항아리 앞에 멈췄어요. 천을 들춰보았지요.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편 틈에 손을 넣었어요. 멈칫했지요. 손을 다시 집어넣어 더듬었습니다. 조덕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요. 강희는 이미 문 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상자들 사이를 빠져나오며 발이 걸렸지요. 허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조덕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강희는 문을 힘껏 열고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복도를 달렸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더 튀어나왔어요. 조덕배가 미리 신복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강희는 달리면서 회랑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들어올 때 눈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막다른 곳이었지요. 왼쪽으로 꺾으면 마당이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 회랑으로 들어가면 박태수가 기다리기로 한 곳이었어요. 강희는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달리면서 품속을 한번 눌렀어요. 서찰이 있었지요. 그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강희는 더 빠르게 달렸어요.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넓은 마당이었어요. 햇살이 환하게 깔려 있었지요. 강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 셋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강희는 달리면서 마당을 훑었지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강에서 물살을 잇는 것과 같았어요. 빠른 쪽과 느린 쪽, 막히는 쪽과 뚫리는 쪽. 마당 반대편 회랑이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허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회랑 입구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조덕배 수하였어요. 강희가 마당으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왼쪽 회랑으로 뛰어들었어요. 내관들이 비켜섰지요. 소반을 든 궁녀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릇들이 굴렀지요. 강희는 그 사이를 뛰어넘으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수하들이 그릇들의 발이 걸려 비틀거렸어요. 강희는 회랑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강희는 그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창고문 하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장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이 창고 방들이 서로 통해 있다는 것을 들어오면서 눈치챘지요. 뒤를 쫓던 수하들이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헷갈리는 것이었어요. 강희는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낮은 담장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올 때 눈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지요. 담장을 발로 딛고 뛰어넘었습니다. 반대편은 좁은 골목이었어요. 골목을 따라 달렸지요. 왼쪽, 다시 오른쪽. 강을 헤엄칠 때처럼 방향을 틀었어요.
물살을 타는 것처럼 흐름을 읽으며 달렸지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희는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발소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창고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고함 소리가 났지요. 발소리가 더 멀어졌어요. 품속을 눌렀지요. 서찰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희냐? 박태수였습니다. 강희는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다쳤느냐? 괜찮아요. 박태수는 강희의 얼굴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달리다 벽에 부딪힌 것이었지요. 허나 강희는 괜찮다고 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찰은 강희는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박태수가 받아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지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표식을 보는 순간 박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표식을 아세요? 안다. 박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잠시 서찰을 들여다보다가 빠르게 접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 학께 가야 한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회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 냄새가 나요. 방금부터요. 강희가 가리켰지요. 박태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덕배 처소 방향이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항아리를 태우려는 것 같아요. 서찰이 없어진 걸 알았으니까요. 박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학께 가서 항아리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 박태수가 앞장섰어요. 강희가 뒤를 따랐습니다. 둘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회랑을 가로질렀지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조덕배가 혼자 한 일이 아니었지요. 서찰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식을 박태수가 알아봤어요. 표식의 주인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사람까지 잡아야 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어요. 서찰만으로 세자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세자가 있는 편전 앞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세자가 대신들과 마주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강희와 박태수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찾았느냐? 박태수가 서찰을 내밀었어요. 세자가 받아 펼쳤지요. 날짜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맨 아래 표식을 보는 순간 세자의 손이 멈췄지요. 이 표식이 박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인장이옵니다. 편전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대신 하나가 헛기침을 했지요. 다른 대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대신은 소매를 여미며 자리를 슬며시 피하려 했어요. 아무도 세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세자는 서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의정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하, 큰일이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처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사옵니다. 탕약을 드신 직후라 하옵니다. 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셋은 왕의 처소를 향해 회랑을 가로질렀습니다. 강희는 달리면서 코를 움직였어요. 탕약 냄새가 났지요. 아까보다 짙었습니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오늘은 더 넣었다. 시간이 없다. 강희는 그 생각을 하며 더 빠르게 달렸어요. 회랑 끝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군사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세자를 보고도 비켜서지 않았지요. 비켜라. 세자가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나이 든 대감이었습니다. 흰 수염에 관복이 반듯했어요. 눈빛이 차가웠지요. 세자 저하. 대감이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젯밤 행궁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저하를 잠시 모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습격자들이 세자 저하의 사병이라는 진술이 나왔사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옵니다. 대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거짓이었습니다. 강인은 그 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어젯밤 행궁을 습격한 것도, 왕에게 독을 넣은 것도,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도 모두 이 사람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박태수가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리요. 박무관, 자네도 함께 오게. 군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맞고 양옆에서도 조여들었지요. 아바마마께서 쓰러지셨다. 의원을 불러야 한다. 그 일은 소신이 처리하겠사옵니다. 저하께서는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왕이 어떻게 될지 강인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양이 많았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됐지요. 강인은 코를 움직였어요. 왕의 처소 방향에서 아직도 달착지근하고 아린 냄새가 흘러오고 있었지요. 강인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오른쪽 회랑, 왼쪽 담장, 앞에 군사들, 뒤쪽 길. 그리고 회랑 한쪽 구석,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제가 길을 열게요. 세자가 강인을 내려다보았어요. 강인은 이미 옆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군사들의 시선이 강인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궁금한 듯 했어요. 강인은 회랑 구석 물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사들이 눈으로 따라왔어요. 영의정도 고개를 돌렸지요. 어린아이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인은 쌓여있는 항아리 하나를 바라보았어요. 약재 항아리였지요. 강인은 코를 한번 움직였습니다. 훈향이었어요. 향을 피울 때 쓰는 약재였지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열리면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약재였습니다. 할미가 가르쳐 주었지요. 산짐승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인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독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강인은 항아리를 옆으로 밀었어요. 쿠당탕. 항아리가 쓰러지며 바닥에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강인은 그 항아리 위로 다시 다른 것을 밀었어요. 쌓여있던 상자들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먼지와 함께 독한 냄새가 회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콜록. 군사들이 눈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눈을 파고들었지요. 강인은 이미 옷깃으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냄새를 다뤄온 몸이었어요. 세자 저하, 지금이에요. 강희가 외쳤어요. 세자와 박태수가 동시에 움직였지요. 군사들이 비틀거리는 틈을 뚫고 달렸습니다. 막아라, 못 가게 막아. 영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였지요.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왕의 처소 문 앞이었어요. 세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강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처소 안에는 의원들이 왕 곁에 모여 있었어요. 왕은 침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가 처소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강희는 곧장 왕 곁으로 다가갔어요. 의원들이 막으려 했지요. 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켜라.
의원들이 물러섰어요. 강희가 무릎을 꿇는 것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허나 세자가 말했으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희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냄새가 짙었지요. 달착지근하고 아린 냄새가 처소 안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강희는 품속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지요. 약초 가루를 조금 덜어 처소 안 물에 풀었습니다. 농도를 맞췄어요. 너무 많으면 역효과가 난다고 할미는 말했지요. 조심스럽게 왕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였지요. 왕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았습니다. 숨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맥이 돌아오고 있사옵니다. 노련한 의원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십 년 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지요. 세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왕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가 다른 군사들을 이끌고 영의정을 잡아왔어요. 조덕배도 잡혀왔지요. 항아리를 태우려다 붙잡혔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세자가 조덕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조덕배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영의정 대감이시옵니다. 가족이 잡혀 있었사옵니다.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처소 밖마당에 무릎을 꿇은 영의정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서찰이 있었어요. 항아리는 태우지 못했지요. 독초 가루도 그대로였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박태수가 그것들을 하나씩 세자 앞에 내려놓았지요. 세자가 왕의 손을 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왕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자를 바라보았지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허나 세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희는 처소 구석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의정은 포박되어 옥에 갇혔고 조덕배는 자백서를 남긴 채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의 몸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아침 저녁 탕약이 바뀌었고 처소를 드나드는 내관들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자가 강희를 불렀어요. 궁 안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강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먹었고 자리를 주면 잤어요. 낮이면 처소 가까운 회랑 끝에 앉아 강 쪽을 바라보곤 했지요. 세자는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를 것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맨발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강희야, 내게 무엇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강에 가고 싶어요. 세자는 한참 동안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소를 구한 아이였어요. 왕을 살린 아이였지요. 영의정을 항아리 하나로 무너뜨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것이 강이었어요. 세자는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돌았지요. 벼슬도 재물도 필요 없느냐? 저한테는 강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박태수, 강희를 고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라. 강희는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세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세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도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국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 안쪽까지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희는 문턱을 넘었지요. 돌바닥에서 흙바닥으로 발이 바뀌었습니다. 흙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만이었지요.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이 발이 닿을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시각 세자는 편전 창문에서 강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 고을 길로 사라져 갔지요. 박태수가 곁에 다가왔어요.
저 아이가 없었다면 저하께서는 알고 있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였지요. 강희는 박태수와 함께 고을을 걸었습니다. 나루터를 건넜어요. 강이 보였지요. 물살이 바위를 돌아 굽이쳐 흘렀습니다. 강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강 중간 큰 바위가 보였지요. 그 아래 굴이 있었습니다. 세자와 함께 밤을 보낸 곳이었어요. 강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맨발이 모래를 밟았어요.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였지요. 궁 안 돌바닥과는 달랐습니다. 이쪽이 훨씬 익숙했어요. 할미의 집이 뒷산 어귀에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할미가 약초를 고르고 있었지요. 강희를 보는 순간 할미의 손이 멈췄어요. 이 녀석이. 할미가 낮게 말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할미 앞에 섰지요. 할미의 손이 강희의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쓰다듬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요. 강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왔지요. 훗날 그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가에 사는 어떤 소년이 세자를 구하고 왕까지 살렸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강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도수를 부렸다고 했어요. 냄새만으로 독을 잡아낸다는 말도 있었지요. 허나 그 소문의 주인공은 이미 강가 바위 위에 앉아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할미가 옆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강물이 흘렀어요. 바위를 돌아고 비쳐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조선 어느 강가 고을에서 시작된 11살 소년이 쫓기던 세자를 강물에 밀어버린 이야기였지요. 강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흐를 곳으로 흐르고 막힐 곳에서 돌아가지요. 오늘 강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무기도 높은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을 알고 냄새를 아는 11살 소년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세자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 엄지 모양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답니다. 조선야담록에서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만복의 기운 팍팍 드립니다.